사이 확진자가 20명 발생했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대구 여성의 이동 경로에서만 15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해당 환자는 교회에서 1000여 명과 예배를 받던 것으로 확인돼 추가 확진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루 사이 18명 환자가 발생한 대구는 방역이 비상입니다. 역학조사관도 음압병실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해외 여행력이 없는 지역 감염 확진자가 3일 연속 발생한 데 이어 국내에선 처음으로 11살 어린이 환자도 나왔습니다. 20번 확진자인 GS 홈쇼핑 직원의 딸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이 내일 발표됩니다. 규제 지역은 더 넓히고 대출은 강화하는 방식이 전망되는데 대상 지역은 수원 영통구 등 5곳이 거론됩니다.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워졌습니다.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수감됐습니다. 민주당 의원 단체 채팅방에서 금태섭, 이재정 의원이 이른바 조국 수호를 두고 설전을 벌인 정황을 TV조선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는 정부 말대로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만 확진자가 무려 20명이나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번호를 매겨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18명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왔는데 31번째 확진자와 연관성이 있는 환자만 15명입니다. 누가 처음 바이러스를 전파했는지는 아직 역학조사 중입니다만 이 가운데 이른바 슈퍼 전파자가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서울에서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70대 확진자가, 그리고 수원에서는 10대 어린이 확진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31번째 확진자가 다닌 대구의 한 교회입니다. 이곳의 신도 1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됐습니다. 31번 환자와 이들 가운데 누가 첫 전파자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내에서 첫 슈퍼 전파가 일어난 겁니다. 누구가 감염원이었고 어떤 감염 경로를 통해서 확산됐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31번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 직원 1명도 확진돼 첫 병원 내 감염도 발생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선 이외에도 3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지만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수원에선 20번째 확진자의 딸인 11살 어린이가 자가 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첫 어린이 확진자입니다. 격리 해제가 2월 20일로 원래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전에 이제 2월 18일 어제 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서울에선 성동구에 사는 78살 남성이 확진돼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됐습니다. 해외 여행력과 확진자 접촉력이 없는 4번째 깜깜이 감염자입니다. 하루 사이 20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51명으로 늘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추가 확진자 20명 가운데 14명은 31번 환자가 다니던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였습니다. 31번 확진자는 잠복기부터 이곳에서 4차례 예배에 참석했는데 방역당국은 예배에 참석한 수천 명의 모든 신도를 조사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측은 모든 예배 모임을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31번 확진자가 다니던 신천지 대구 교회입니다. 교회를 찾는 신도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교회 출입구는 모두 두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구에는 출입금지 안내가 붙었고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이곳에서만 31번 환자를 포함해 모두 15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31번 확진자는 지난 7일 발병 전후 모두 4차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슈퍼 전파 사건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이런 대규모의 노출이 있었다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입니다. 보건당국과 지자체는 이곳을 슈퍼 전파 장소로 보고 교회 신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밀집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받기 때문에 그만큼 밀접 접촉이 많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고 추가 환자 발생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환자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의 노출자에 대한 전면적인 그런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신천지 대구교회는 대구와 경북 지역의 신자 9천여 명이 찾는 곳입니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오늘 전국 모든 교회에 예배 모임을 금지하고 온라인이나 가정 예배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31번째 환자가 입원했던 한방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병원 내 감염으로 의심되는 첫 사례인데 보건당국은 이 31번째 환자가 이 병원에서만 128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여기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김다로 기자. 네, 대구 세로난 한방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병원 직원이 감염됐다고 하는데 지금 병원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31번 환자를 포함해 확진자 2명이 나온 세로난 한방병원은 입구가 폐쇄된 채 지금 병원은 텅 비어 있습니다. 병원 건강검진센터 여직원이 오늘 확정 판정을 받았는데 31번 환자가 전파한 병원 내 감염 첫 사례로 보입니다. 31번 확진자는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11일 동안 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당시 입원했던 환자 32명을 포함해 병원에서 128명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도 이때 병원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로난 한방병원은 어제 31번째 환자가 나오면서 폐쇄됐는데 이번 환자 32명은 대구의료원 1인 1실로 격리됐고 의료진과 직원들은 모두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자, 여기뿐 아니라 대형 병원 응급실이 줄줄이 폐쇄됐다고 하는데 일반 환자 응급진료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네, 대구 경북에서만 오늘 대형 병원 응급실 5곳이 폐쇄되면서 진료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만 대학병원 6곳 가운데 4곳이 오늘 응급실을 폐쇄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경북대병원 응급실을 비롯해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의료원과 의심 환자가 나온 계명대 동산병원 응급실이 폐쇄됐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경북 영천 영남대병원 응급실도 문을 닫았습니다. 부산에서는 의심 환자가 다녀간 계금 백병원 응급실이 폐쇄됐고 해운대 백병원은 음성 판정이 나와 오늘 저녁 8시쯤 정상을 회복했습니다. 한꺼번에 대형 병원 응급실이 폐쇄되면서 중증 환자 등 일반 환자의 응급진료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예, 걱정입니다. 오늘 하루 확진자 18명이 나온 대구 경북 지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특정 시설 폐쇄만으로 감염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에 시민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외출에 나섰고 불안한 마음에 선별 진료소를 찾는 시민들도 늘었다고 합니다. 유언비어가 나돌고 일부 생필품 사재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대구 경북 지역의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대구 수성구 보건소입니다. 주차장에서 음압 텐트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들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선별 진료소를 세우는 겁니다. 바이러스를 빼낸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 검사하시는 분들을 또 보호하는 거죠. 31번 환자는 지난 17일 수성보건소에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자 당국은 보건소의 민원과 진료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시내 곳곳에 있는 선별 진료소에는 불안한 마음에 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들이 평소보다 늘었습니다. 기침을 많이 심하게 나고 막 열도 약간 있더라고요. 독감 같은 게 아닌데 혹시나 겁이 나갖고.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뚝 끊겼습니다. 근데 오늘은 너무 심하네. 큰일 났어요. 언제 끝날라는지. 시민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며 불안감을 내비칩니다. 다음 날 일어났을 때 과연 얼마나 또 확진자가 생길까, 이게 제일 지금 큰 두렵죠. 이제 대구 시내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휴원 권고가 내려졌고 각급 학교의 개학 연기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로라든지 그다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한 부분이 이제 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수업 일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경북에서도 오늘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31번 확진자와 같은 호텔을 다녀온 공무원 98명이 자가 격리됐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환자가 발생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 방역 당국도 허를 찔린 셈이 됐습니다. 일단 현실적으로는 역학조사관과 전문 병실 부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의심 환자가 급증할 경우에는 사실상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보고 정부가 특별대책반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경북대병원입니다. 방진복을 입은 의료진이 음압 이송 카트로 코로나19 환자를 옮깁니다. 대구시에서만 오늘 하루 확인된 확진자는 모두 15명.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대구시 역학조사관은 단 2명뿐입니다. 확진자의 동선과 밀접 접촉자를 추적하기엔 사실상 역부족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중앙정부의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특별대책단 파견, 필요한 역폭조사 및 의료 관련 인력 지원, 음압병실 확보, 행재정적 지원과 환자를 격리 치료할 음압 병상도 부족합니다. 대구 지역의 음압 병상은 54개. 하지만 이미 중환자나 호흡기 질병 환자들이 음압 병실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어 환자 관리도 비상입니다. 저희 병원에 병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계신 분들이 누군가 퇴원하는 자리에 이분들이 입원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을 다 분산시키고 나서 정부는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 지역에 특별대책반을 파견해 지자체와 함께 역학조사와 긴급 방역조치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유성현입니다. 서울에서는 해외에 다녀오지도 않았고 접촉자와 만나지도 않은 이른바 깜깜이 감염자가 또 나왔습니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78살의 남성인데 어제 폐렴 증세로 한양대 병원에 갔다가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한양대 병원 응급실은 폐쇄됐고 지역 공공시설 400여 곳도 문을 닫았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40번째 확진자인 78살 이모 씨는 고열과 기침이 나자 어제 한양대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료진들은 CT 촬영에서 폐렴 증세가 보이자 코로나19를 의심하고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양성이었습니다. 이 씨는 오늘 새벽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병원은 오늘 아침 응급실을 폐쇄하고 호흡기내과 외래진료도 중단했습니다. 이 씨의 아내는 자가격리됐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로는 2월 11일에 기침 증상이 발생한 것은 확인을 했지만 성동구청은 이 씨가 사는 아파트에 방역 작업을 했습니다. 아파트 상가는 3일간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골프장, 헬스장, 경로당, 그다음에 어린이집, 로비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방역 조치 다 했고요. 관내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 약 400곳도 일주일간 휴관합니다. 이 씨는 해외 여행력도 없고 확진자와의 접촉도 없습니다. 29, 30, 31번에 이은 4번째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자로 모두가 60세 이상의 고령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오늘 보건당국이 발표한 확진자 가운데는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첫 어린이 감염이 확인된 것인데 처음에는 이모 부인 15번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가 됐고 다시 어머니인 20번 환자의 접촉자로 자가 격리된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신현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수원에 사는 20번째 확진자에 따른 올해 11살의 초등학생입니다. 이모 부인 15번 환자의 접촉자로 지난 2일부터 자가 격리됐고 다시 어머니인 20번 환자의 접촉자로 재분류되면서 격리 기간이 연장됐었습니다. 앞서 3차례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격리 해제를 앞두고 한 어제 마지막 검사 결과는 양성이었습니다. 객담 증상이 계속 지속이 돼서 검사를 했고 거기서 양성으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엄마하고 가장 접촉이 많았기 때문에 20번째 환자로부터의 노출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 추정대로 20번 환자로부터 감염됐을 경우 3차 감염이 됩니다. 학생 확진자가 나오면서 일대 학교들은 소독 조치에 들어가는 등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원하시는 데 위주로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개학을 앞두고 있어 학부모들도 불안합니다. 지금 손자보고 있는데 개학도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감하네요. 눈물이 다 나려고 그러네요.
하지만 방학 기간이어서 다른 학생들과의 접촉은 없었습니다. 첫 초등학생 확진자는 폐렴 소견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로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보신 것처럼 새로운 환자의 상당수는 증세가 나타났는데도 선별 진료소를 찾지 않고 일반 병원이나 응급실을 찾았다가 나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즉 초기 단계에서 분리가 되지 않고 여러 명에게 병을 퍼뜨린 다음에 격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경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경우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유진 기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기침, 발열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일말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동네 병의원이나 응급실을 바로 찾아가지 마실 것을 1339 콜센터나 보건소에 먼저 문의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한 발 늦었습니다. 40번 환자도 대구 경북의 집단 발병 환자들 중 일부도 이를 어겼고 결국 의료기관들은 줄줄이 폐쇄됐습니다. 의사 판단에 따라 의심 환자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라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입니다. 사회 1차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정확한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정부는 앞서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야 검사 대상을 넓혔습니다. 깜깜이 감염자가 잇따르고 집단 발병까지 일어나자 입국 제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후베이성만 우리가 바라볼 때 광둥성에서 들어온 환자들이 그들이 발병해서 퍼쳐들었을 가능성도 있고 어딘가 갭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결과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심각 수준으로 대응 단계를 높일 것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은 방역 체계 안에서 관리되고 있다며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대구는 지금 민심이 흉흉하고 거의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발점이 된 대구의 31번째 확진자는 병원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2번이나 권유했는데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예. 의심이 되는데도 본인이 거부하면 강제로 진단검사를 받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일단 코로나19라는 이 확실한 의심이 들면요. 검사를 강제할 수는 있습니다. 예. 법으로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다만 이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병원이 아닌 이 복지부 장관이나 이 지자체장들만 할 수가 있습니다. 31번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떠냐고 권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확진자가 거부를 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진단검사는 받지 않더라도 신고를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31번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병원에서 검사를 권고할 당시에 이 증상도 약했고 이 해외여행도 다녀온 적이 없어서 이 신고가 됐다 하더라도 이 딱히 강제할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들어보시죠. 본인이 그런 뭐 중국을 다녀오셨다거나 접촉을 했다거나 그렇게 본인이 그런 그 코로나19를 의심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서 이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결국 이런 경우는 뭐 본인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 같아서 좀 답답하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15번 확진자처럼 집 안에서 가족들에게 전파시키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15번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자가격리 행동 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벌금이야 사후적인 처벌 문제인 것이고, 예. 자가격리도 그렇다면 위험하기는 마찬가지군요. 예, 맞습니다. 이 사실 자가격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 확진자 치료와는 달리 의료진이 곁에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집 같은 개인 공간에서 격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정부의 관리도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때문에 철저하게 본인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고, 이 국회에서 관련법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예, 무엇보다 지난주 후반부터 상황이 좀 진정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예. 정부도 큰 행사 취소하지 말고 예정대로 해라 이런 지침을 준 것이 좀 경각심을 떨어뜨렸다 이런 비판도 있죠. 예, 맞습니다. 이 점차 경각심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전문가들은요, 이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역사회 전파가 계속 이어져 갈 가능성이 있겠다. 방역의 전략을 이제 수정해 갈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거죠. 예,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사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참 걱정이군요. 예. 정부도 개인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나온 일본 크루즈선에서는 오늘도 7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인 승선자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이 대통령 전용기로 귀국했고 음성 판정을 받은 승객 500여 명도 격리 16일 만에 배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본 당국이 추가 격리 없이 곧바로 귀가를 허용해 또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혜림 기자입니다. 하선한 승객들이 부두에 대기 중인 버스를 타고 귀갓길에 오릅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승객 500여 명이 오늘 오전부터 1차로 하선했습니다. 지난 3일 요코하마항에 격리된 지 16일 만으로 일본 당국은 집단 감염이 나온 5일을 기준으로 2주간 관찰해 음성이 나온 만큼 이들에게 추가 격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은 인원들도 모레까지 모두 귀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2月5日以降、感染を予防する行動を徹底し、乗客に自室で待機いただくなど、船体全体の感染リスクを下げた上で、 이 크루즈선에선 승선자 3,711명 가운데 621명, 전체의 16.7%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ダイヤモンドプリンセスの中はですね、グリーンもレッドもぐちゃぐちゃになってて、どこが危なくてどこが危なくないのか全く区別がつかない。 한국인 승선자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은 대통령 전용기로 오늘 오전 귀국한 뒤 2주간 격리시설에 머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중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보를 숨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중국 정부가 여성 의료진의 희생을 부각시키려 이번에는 삭발을 연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화난 민심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지어 앉은 간호사들이 송두리째 잘려나가는 머리를 보며 울먹입니다. 중국 간수성의 한 병원에서 후베이성에 투입된 여성 의료진 15명 중 14명이 삭발 대상이 됐습니다. 이 병원 원장은 긴 머리를 자르고 아버지 대신 전쟁에 나간 사연이 영화로 다뤄진 중국 고대의 화무란을 언급하면서 우리 병원은 인민을 위한 전쟁에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삭발은 간호사들의 자발적 참여였다는 병원 관계자의 설명과 달리 강요된 연출이었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나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바이러스 발원지 후베이성에서만 하루 새 사망자가 132명 늘어나 중국 전체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섰고 누적 확진자도 7만 4천 명을 넘었습니다. 의료진 사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한의 첫 코로나19 거점병원인 우창병원의 원장 류즈밍이 어제 사망한 데 이어 같은 병원 간호사 류판과 그의 부모 등 일가족 4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는 현지 시간 20일 0시부터 러시아 국경을 통한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과 북한으로 향하는 모든 철도 운행을 중단하고 중국인 유학생의 복귀도 금지시켰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워졌습니다. 1심보다 2년이 늘어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수감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 350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선고 직후 7분여 동안 허공을 바라보다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파악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등 뇌물 94억 원과 회사 돈 252억 원 횡령죄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공무원이나 사기업 등에서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안타깝다고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법조인으로서 같은 증거 기록을 읽고서 내린 판단이 어떻게 이렇게 서로 극과 극으로 다를 수 있는지 의아스럽고요. 이 전 대통령 측은 곧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습니다. 해당 판사는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장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국정수반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페이스북에 쓴 글의 일부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 의사를 철회하기로 결심했다며 글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김 부장판사는 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운운하면서 조국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권력의 메커니즘 작동을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 세력을 영국 크로멜의 독재 정치에 동원된 철기군과 비교하며 이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논란이 커지자 글을 삭제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소위 블랙리스트 법관으로 지목됐을 정도로 진보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과 팽팽한 신경전을 거듭하며 모레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는데 취소했습니다. 검사장들의 코로나19 대응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내 격앙된 분위기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연기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어제 회의 시간까지 바꿔가며 강행 의사를 내비쳤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입니다. 법무부는 일선 검사장들이 관할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연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검사들의 내부 반발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검찰 내부망엔 수사 없는 기소를 염두에 두지 않는 수사가 가능한지 모르겠다는 등 실명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검사장 회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취지의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의 댓글에 평검사 소신 발언을 막는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추 장관은 그러나 검찰 내부 목소리를 개혁에 대한 조직적 반발로 평가해 인식의 차를 보여줬습니다. 수사를 했으면 이거 반드시 기소하지 않으면 체면이 안 살죠. 현재 상태로는 좀 조직적인 반발도 있는 것이고요. 법무부는 코로나19가 소강 상태에 들어간 뒤 검사장 회의를 반드시 개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법무부와 검찰 간 일촉즉발의 긴장 상황은 오늘 국회에서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노태학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자리였지만 여야는 노 후보자를 사이에 두고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의 대리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노태학 대법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였지만 추미애 법무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등 법무부와 검찰 간 대치 상황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공소장의 공개 시점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다. 수사검사가 내가 이걸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를 했을 때 올바른 수사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치열한 공방에 노 후보자는 원칙적인 답변으로 진땀을 뺐습니다.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한다는 게 최근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형사처벌을 묻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제 파악하는 자료만으로는 저희가 결국에 판사로서 재판을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거는 좀 유죄가 나오기는 어려울 정도다라는. 판사들이 사표를 낸 뒤 청와대나 정치권으로 향하는 법복 정치인 논란에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국민들이 상당히 걱정하시는 게 있다는 것도 알고 아마 그런 점이 반영이 되어서 얼마 전에 법원 조직법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하야를 요구한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선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로 기소된 타다가 합법이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택시업계는 바로 반발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법원 판단의 배경을 짚어드립니다. 타다에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합법적인 렌터카로 판단했습니다. 분 단위의 짧은 시간에 이동거리만큼 요금을 매기는 구조지만 초단기 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재웅 소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택시보다 비싼데도 타다 이용자가 늘고 있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타다 측이 출시를 전후해 적법성을 검토하고 국토부와 수시로 협의해온 것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죄 선고 직후 법정에선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크게 반발하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타다 측은 택시업계와 상생 방안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모빌 생태계를 더 잘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동 약자라든지 아니면 저희 드라이버라든지 그다음에 택시업계와도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고민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이 내일 발표됩니다. 규제 지역은 더 넓히고 대출은 강화하는 방식이 전망되는데 대상 지역은 수원, 용인 등 5곳이 거론됩니다. 먼저 정준영 기자가 내일 나올 대책을 전망해봤습니다. 수원, 용인 등 집값이 급등한 수도권 외곽 지역이 이번 대책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60%로 제한되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 DTI도 50%가 적용됩니다. 분양권 전매도 제한되고 다주택자엔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과열이 심각한 일부 지역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40%로 더 낮아지고 9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엔 추가 대출 규제가 적용됩니다. 인천이라든지 혹은 하남 그리고 남양주 같이 GTS 개통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비규제 지역으로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LTV를 10%포인트 낮추거나 6억에서 9억 원 중고가 주택까지 대출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공급 확대책이 빠진 땜질식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싸다 보니까 가끔 갈데가 없어서 가는 거잖아요. 규제가 더 하는데도 만약에 규제가 한다 그러면 아마 다시 서울권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총선 민심을 다 살펴야 하는 당정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부가 내일 내놓는 부동산 대책이 벌써 19번째일 정도로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상하게 집값 급등 지역은 서울이고 수도권이고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오르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지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탄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형 실거래가가 최근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 달 만에 1억 원이 오른 겁니다. 그전 때까지 이제 분당 판교까지로 해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그 세력이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수원, 용인, 성남, 이른바 수용성을 넘어 집값 상승 지역이 점점 더 외곽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산과 평택까지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두 지역은 지난해 말부터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내가 생각하고 여기는 이미 지나갔어요. 평택으로 가겠으니까 평택으로 가면 돼요. 서울대에선 노원, 도봉, 강북 등 강북 3구를 지나
금천, 관악, 구로 등 서남부 3구까지 집값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악구의 한 아파트 분양권은 12.16 대책 이후 2억 원이 뛴 상태입니다. 강남권과 9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를 강력 규제하니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지역의 아파트 값이 튀어오르는 겁니다. 팔려는 사람은 더 가격을 높여서 받으려고 하고 살려는 사람은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추세에 있습니다. 규제가 풍선 효과가 추가 규제를 부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불황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친 국내 기업들의 구조조정 한파가 불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40대 직원에게서 명예퇴직을 받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은 임원진 전원이 사표를 냈습니다. 정부는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주장인데 왜 현장에서는 반대 상황이 나타나는지 여기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두산중공업이 내일부터 만 45세 이상 직원 2,600명을 상대로 명예퇴직을 실시합니다. 2014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후 두산중공업의 공장 가동률은 2018년 82%에서 지난해 50%로 수주 잔고도 1년 새 2조 원 줄었습니다. 직원들은 당장 살 길이 막막합니다. 지금 경기에서 자유를 올란다면 자산이고 그러고 앉아있는 게 그걸 아끼는 길이죠. 벌써부터 퇴직금에 붙는 세금을 걱정합니다. 퇴직금 받으면 다 세금 땡땡했어요. 누가 그렇게 회사를 했는 것도 없는데. 명예퇴직 소식을 접한 해외 원전 업체들은 직원들 접촉에 나서 이직 제안을 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중국 노선의 80%를 없앤 아시아나항공은 임원진 38명 전원이 일괄 사표를 내고 급여의 30%도 반납합니다. 모든 직원들은 무급휴직 10일에 들어갑니다. 직원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상황인 거죠. 비행기들이 지금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롯데쇼핑은 전체 매장의 3분의 1인 200여 곳에 폐점을 결정했죠. 매장 200여 곳에 고용된 최대 2만여 명에 대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입니다. 회사에 죽어라 이래서 일궈 넣었더니 단기 손익 악화를 이유로 사측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 불황이 코로나19 사태의 일시적 영향이란 취지로 말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경제가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이제 보였거든요. 그게 이제 1월 24일 이제 2% 뚝 떨어져서. 하지만 기업 384곳 중 올해 구조조정 계획을 밝힌 기업은 4곳 중 1곳. 이 중 3분의 1은 지난해 이미 구조조정을 했다고 답해 고용시장의 빨간불은 코로나 사태 이전 이미 켜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정년 65세 연장 카드를 꺼냈죠.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정작 직장인들은 고용 연장 기대보다 실직 공포가 앞서는 게 아닌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도전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었던 조국 백서 필자 김남국 변호사가 결국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경선을 하게 되면 누가 이기더라도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 취재진이 민주당 의원 전원이 들어있는 SNS 대화방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보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번 총선을 조국 수호 선거로 치를 수는 없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어제 오후 민주당 의원 122명이 속한 카톡방에서 오간 대화입니다. 이재정 의원은 김남국 변호사 출마 우려를 누구보다 먼저 전달했다며 금 의원도 그런 방식은 지양해달라고 했습니다. 공천을 놓고 조국 수호 프레임이 만들어져선 안 된다며 금 의원을 겨냥한 겁니다. 김영주 의원도 왜 이 시점에 조국 수호 총선 용어가 등장하냐며 가세했습니다. 그러자 금 의원은 우리가 얘기를 안 꺼낸다고 프레임이 안 생기는 건 아니라며 대단히 유감이라 반박했고, 김병욱 의원도 이번 총선이 조국 선거가 될까봐 많은 의원들이 우려하는 건 사실이라며 지도부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당에선 김 변호사 출마에 대한 공개적인 우려 표명이 이어졌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께도 스스로 정치의 영역에서 청년의 정신을 실현해 왔는지 되물어 보시기를. 박용진 의원도 당이 균형 감각을 잃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조국 수호의 촛불을 든 것이 자랑스럽다며 이 지역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부산에서만 현역 70% 가까이를 물갈이한 미래통합당이 대구 경북에 대한 물갈이에도 나섰습니다.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영남권 현역 의원 5명에게 출마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역시 고서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영호 위원장이 연일 영남권 의원들의 명예로운 퇴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구 경북 지역 등 현역 의원 5명에게 불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출마의 뜻을 표명하신 분들의 인격과 명예가 존중되는 그런 정치 풍토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각각 오늘과 내일로 예정됐던 대구와 경북 지역 공천 면접을 하루 연기한 것도 불출마 선언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선 기획단 총괄팀장으로 컷오프 기준을 만들었던 이진복 의원도 불출마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당이 살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들 이해하리라고 생각하고. 유정복 전 인천시장은 인천 남동갑에 전략 공천됐습니다. 서울 현역 의원인 서울 강북갑의 정향석 의원과 도봉구을 김선동 의원도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인천 지역 3선 홍일표 의원은 공관위와 조율을 거쳐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내일은 황교안 대표와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 대표급 인사들이 공천 면접을 받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서초갑에서 컷오프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혜훈 의원이 세보수당 출신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노출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공관위 관계자는 공관위에 엄청난 타격을 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민주당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을에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추 장관을 상대로 빅매치를 기대했던 미래통합당 오세훈 전 시장으로서는 다소 맥 빠지는 상황이 됐습니다만 승부 자체는 흥미롭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발표한 전략 공천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수도권 여러 곳에 출마가 거론되던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광진을에 전략 공천됐습니다. 고 전 대변인은 광진을 출마가 운명처럼 느껴진다며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책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 것인지를 말하는 사람이 대변인이었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같은 부분이. 광진을은 지난주 미래통합당에서 오세훈 전 시장을 공천한 곳입니다. 누가 오시든지 최선을 다해서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겠다. 광진을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5선을 한 지역으로 여당 우세 지역이지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년 전부터 이곳에서 터를 잡고 총선을 준비해왔습니다. 오 전 시장은 성명을 통해 광진을은 할 일이 많은 곳이라며 치열하게 뛰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경기 용인정의 이탄희 전 판사, 김포갑의 김주영 전 한국노총위원장, 경남 양산갑의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각각 전략 공천했습니다. 정재호 의원은 민주당 현역 의원 가운데 두 번째로 공천 탈락했고 사생활 논란으로 정밀 심사 대상에 올랐던 이훈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강릉 빙상 경기장 앞에서 벌어졌던 제설 훈련 모습입니다. 병사들이 마치 매스게임이라도 하듯 반듯하게 오와 열을 맞추고 일사불란하게 비인 삽질을 합니다. 이 병사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만 순전히 보여주기 위한 군대식 헛삽질이 쓴웃음을 자아냅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삶은 남의 시선을 끌려는 가식일지도 모릅니다.
시인 김수영은 글을 파는 매문가를 자처했습니다. 신문에 이름과 사진이 나는 것을 좋아하고 텔레비전에 나가 이름이 팔리고 권위가 생기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전도사가 모범수로 출소한 금자씨를 환영해 줍니다. 두부처럼 하얗게 살라고 다시는 죄짓지 말란 뜻으로 먹는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네, 소설가 박완서가 마지막 작품에 붙인 제목 친절한 복희씨도 친절한 금자씨를 패러디한 겁니다. 역시 인간의 위선과 허위의식을 신랄하게 꼬집죠. 법무부가 공식 유튜브에 올린 엄마 장관, 아빠 차관, 서울소년원에 가다라는 영상입니다. 지난 설날 추미애 장관과 김호수 차관이 병풍치고 보려와 방석 깔고 앉아 소년 재소자들로부터 세배를 받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세뱃돈으로 햄버거 교환 쿠폰을 건넵니다. 명절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소년들을 자상하게 챙기는 모습이라지만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민망함이 괜히 저의 몫이 된 것 같아 살짝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유독 저만 이런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나 지금이나 사병들이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별이 떴다는 겁니다. 사단장이 시찰 온다고 하면 며칠씩 온 부대가 쓸고 닦느라 비상이 걸리기 때문이죠. 법무장관의 소년원 방문은 국방장관의 소대 시찰 격이니까 모르긴 해도 재소 소년들의 마음이 그리 편치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배도 엎드려 절받기는 아니었을지 마음에 걸립니다. 거기까지는 100번 접어 그럴 수 있겠다 치더라도 그 모든 장면들을 잘 찍어서 공개까지 한 데 이르러선 화를 누르기 힘듭니다. 인권을 수호한다는 법무장관이 소년 재소자들을 자신의 홍보에 덜러리 세운 셈이니까요. 진짜 엄마, 아빠였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지 엄마 장관, 아빠 차관에게 다시 묻습니다. 2월 19일 앵커의 시선은 엄마 장관, 아빠 차관이었습니다. 봄의 두 번째 절기 우수인 오늘 절기답게 날이 참 포근했죠.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 아침에 영하 1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겨울 옷차림은 조금 덥게 느껴질 수 있겠고요. 다른 지역은 강릉이 12도, 대구와 울산 14도, 전주는 12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염두에 두셔야 할 점이 있다면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정체되는 겁니다. 호흡기 건강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동쪽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그만큼 이젠 눈보다는 비 소식이 많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9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